안녕하세요. 주간 뉴스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가지고 요거 모르고 넘어가면 다음 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에서 소개하는 한 주 동안 제일 중요한 뉴스라고 한다면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채널에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요새 들어오면 뭘 봐야 되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면 이번 주에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상 조회수 순위를 이번 주부터 발표를 해드리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1위부터 10위까지 영상입니다. 중간에 이제 근향효가 4위, 5위에 지금 포진되어 있고요. 마지막 이제 테슬라는 지지난주에 올려놓은 영상인데 이번 주에도 이제 많이 보셨네요. 근데 1등은 누구냐면은 미국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주간 뉴스가 차지했습니다. 주간 뉴스. 주간 뉴스가 지금 지난주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게 지금 몇 가지 코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채널에는 지금 속보요도 있고요, 그냥요도 있고요, 뭐 주간 뉴스도 있고요, 막 박지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요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간 뉴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에서 소개했던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 이제 이야기할 내용과도 연결되는 주제이긴 한데 미국에서 아무래도 지금 국방부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국방부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게 1949년부터였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 그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 내가 부자가 된 건 좋은데 또 계속 싸우면 안 되니까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국방부 이름을 전쟁부로 바꾸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식을 제가 월요일날 전해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난 주말 동안에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간 뉴스 계속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바로 이거죠. 지금 속보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9월 첫째 날에 미국 증시가 좀 빠지는 듯 해서 잠깐만 이거 첫날부터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이제 동작대교에 나가서 동작 그만을 외치는 바람에 그때 이후로 주가가 이제 더 안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속보요를 여기저기서 찍었는데 이번에만큼은 이제 달리기 하기 전에 이제 동작대교 어떤 분들이 저기 뭐 댓글에다가 뭐 주가 좀 빠졌다고 뭐 한강행하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달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속보요는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필요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바로 이병환 작가님과 찍은 영상입니다. 자, 이병환 작가님의 영상에 대한 반응들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효석 아카데미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PD님이 정말 편집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영상의 몰입도도 장난 아니던데 이 영상의 풀 영상은 이번 주에 같이 한번 올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들어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병환 작가님이 미국의 역사를 과거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 즉 피터 틸을 위시한 AI, 테크, 크립토 세력들의 관점에서 미국의 역사를 보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해가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계속 필기를 하면서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완전 몰입도 있게 봤던 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역시 흥미를 가져주셨고 그리고 책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병헌 작가님 이제 조만간 만나 뵙는데 감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주식 보상 패키지를 이제 선물로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잠깐만요. 근데 1조 달러라는 게 나와요. 1조 달러가 뭐 보상? 1조 달러면 아니 지금 아무리 통계 커도 그렇지 일론 머스크 진짜 1조 말이 되나요? 아니 우리나라 GDP가 2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GDP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지금?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죠. 조건은 뭐냐면은 저도 이제 X에서 자주 보는 댄 머스크 이분이 이제 정리하신 내용인데요. 목표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대략 1조 달러니까 8.5조 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1조 달러 줄게. 그러니까 지금보다 주가 8배 뛰면 너 1조 줄게.
해볼만 하지 않나요? 이사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아니 뭐 일론 머스크가 돈을 줘서라도 8조 달러 되는 게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참 일론 머스크는 역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상적인 거 하나 있는데요. 자동차는 지금보다 2배만 더 팔면 돼요. 그런데 더 집중하는 건 뭐냐면 옵티머스의 누적 판매를 100만 대까지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8조 달러까지 키우겠다는 건데 과연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회사로 그리고 AI 회사로 전환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 일론 머스크 이제 한동안 바빠가지고 이제 트럼프도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런 거 아닐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과연 이게 달성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될 텐데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2012년에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시가총액이 3빌리언 달러였는데 목표가 10배도 넘는 43빌리언이었어요. 안 된다고 했죠. 안 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5년 만에 달성해버렸죠. 그리고 2018년에도 보상 패키지가 있었는데 당시 시가총액이 53빌리언이었습니다. 목표 시총이 650빌리언이죠. 이것도 역시 10배나 넘는 그런 수준인데 이것도 5년 만에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3년 만에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1조 달러인데 8배. 잠깐만 8배면은 기존에 비해서는 10배도 넘었는데 기존보다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서 과연 몇 년 안에 일론 머스크가 이 목표를 달성할지 아니면 달성 못할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달성한다에 찍으니까 이제 테슬라 주주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뉴스는 사실은 테슬라가 지난주에 내놨던 마스터 플랜 4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타협이 없는 무한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테슬라의 가치가 마스터 플랜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희소성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희소성이라는 건 뭐가 없어가지고 나 이거 또 안 주고 내가 막 아껴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풍요롭다면 뭘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이렇게 되는 세상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저는 주목했던 것이 노동도 넘쳐나서 노동이 필요한 것보다 사람들이 노동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임금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점점 힘들어질수록 노동을 통해서 가치를 얻어내고 그 가치를 통해서 무엇인가 더 좋은 자산을 사고 이런 일들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용 쇼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의 영상인데 사실 보면은 그만 좀 잘라라. 나 좀 직장 계속 다니게 해달라라고 이제 피켓 시위를 하는 미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고용 한 20만 명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요즘은 지금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코로나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잘리다 보니까 2021년부터 해서는요, 미국의 고용자 수, 신규로 고용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5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 수준을 유지했어요. 와, 진짜 많이. 한 달에 50에서 70만 명이요. 근데 이게 3개월 평균 수치로 보니까 와, 계속해서 낮아지더니 이번 달, 그리고 지난달도 마찬가지죠. 평균 고용자 수, 3개월 평균 고용자 수가 2.9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매우 차갑게 식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렇다 보면 경기 침체 우려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돼서 금요일 날 밤에 고용지표가 나오자마자부터 금리 인하, 빨리 금리 인하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고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하면 안 돼? 이런 이제 분위기까지 연출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고용지표가 안 좋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지난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님인데요. 이분이 아마 차기 연준의장 후보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위기는 이런 거죠. 이직해도 월급이 안 오른다. 이게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죠.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잡 스위처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자리를 바꾸면
자, 나 이직해. 안녕. 그러면 이제 직원이 그래 좋겠다. 야, 너 어디로 가? 그러면 그래 월급 많이 올라 그러면은 아니야. 많이 오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러면서 이제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이제 코로나 직후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직을 한 사람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았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내려오더니 작년 이상한데 그러다가 요즘에는 오히려 더 한동안 지금 계속 이직한 사람이 월급이 더 안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다라는 거죠. 그만큼 과거에는 일로 오시기만 하면은 월급 많이 올려드릴게요 하는 고용주들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경기가 그리고 특히 고용시장이 차갑게 식을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이런 해석들도 있긴 해요. 과거에 비해서 미국의 인구 증가율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데 필요로 하는 월간 고용자 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과거보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 요새 이민자 이번 주말에 또 막 이슈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민자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미국 사람들만 일해도 되니까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아도 뭐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은 차갑게 식고 있고 아마도 지금부터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야? 라는 우려들이 조금씩 커질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커트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죠? 그쵸? 뭐 경제도 좋아지고 그리고 주가도 오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파월 금리 빨리빨리 내려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게 트럼프라면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준에서 금리만 내린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주택시장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이 파란색 선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이제 작년에 낮췄죠? 금리를 낮췄는데 이거 보라색은 뭔지 모르겠는데 올랐네요, 금리가. 이게 바로 30년물 모기지 금리입니다.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데 그 금리가 오히려 올랐어요. 이게 그러면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집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로 집을 살 수 있냐? 라는 이야기를 보면 왜 살 수가 없냐면 이 파란색 선이 집값이거든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쉬지도 않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얀색이 뭐냐면은 지금 주택 판매량인데 주택 판매량은 급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은 저보다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런 신호는 굉장히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지금 거래량은 급감하는데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affordability, 즉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가 급락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금리도 낮아지고 임금도 높아지고 그리고 집값도 그렇게 사볼만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사볼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1920년대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어쩌면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거의 제일 낮은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민이 드는 것이 이제 베센트 장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주택시장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러다가 집값 빠지면은 미국 큰일 나는데 뭐 한국만 문제야 지금 미국도 문제야 그럼 집값 어떻게든 방어해야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은 비상사태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자주 들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주택시장도 비상사태고 에너지도 비상사태고 뭐 다 비상이네요 전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용이 안 좋아지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더 돈을 뿌리든지 뭘 하든지 혹은 비상사태라고 해서 도와주든지 어떤 형식을 통해서라도 경기 침체는 막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살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제가 국방부가 전쟁부로 바뀌었다, 이름이 바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펜타곤에서 홈랜드를
중국의 위협보다 더 우선순위를 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정치, 경제, 국제 정치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내용입니다. 우리 투자 쪽에서는 별 내용이 없었는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그동안 세계의 경찰, 근데 요새는 세계의 경찰도 아니죠. 그래도 중국은 좀 견제해야 되는 근데 이제 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빼는 건 아니고 이것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은 자국. 그러니까 이제 무슨 돔을 만들어서 야, 미국 누가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우리라도 잘 살아야 돼. 우리라도. 뭐 한국? 아니면 뭐 유럽? 그건 니네들 알아서. 니네들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부터 먼저. 이런 이제 분위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제정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차태석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쓰셨냐면은 열강의 수장들이 둘러앉아서 서로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각자의 나와바리의 경계를 선으로 이렇게 쭉쭉 선을 그려서 정리하고 분배하고 협조하여 세계를 운영하는 그런 세계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규칙 그리고 자유세계 같은 키워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끝났다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너무너무 착한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잠깐만 미국이 잠깐만 나부터 야 한국 좀 기다려봐 나부터 지키고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해석인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발트 3국에서는 벌써부터 미국에서 야, 내가 거기까지 도와줘야 되냐? 야, 거기까지 내가 군대를 줘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발을 하나씩 빼고 있고 이 발트 3국에서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한테 통보는 해줘야지.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세상은 어쩌면 흔히 말하는 미국 1극 체제가 아니고 다극 체제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다극 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각자 너는 너 먹고 이건 너 먹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식으로 하는 그런 제국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가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소윤철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러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지고 일본이 영국하고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에서 영국이 그래 일본 너는 한국 지배하고 나는 인도 지배할게 라고 이제 사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하죠. 아니 니네들이 뭔데 한국의 운명을 니네들이 결정하는 거야. 둘이서 옛날엔 그랬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조약이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전쟁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하는데 전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2017년이죠. 2017년에 103년 전에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이건 하나 정정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정정 기사 내용인 거죠. 이게 이제 뭘 잘못한 거냐 그러면은 2017년에 103년 전이니까 1914년이면은 전쟁할 때잖아. 전쟁할 때 영국 정부가 전쟁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전쟁 채권을 발행했는데 흥행에 참패한 거죠. 근데 마치 잘 빌린 것처럼 기사에 쓴 것을 103년 후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건 오보였다 라는 정정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안 빌려줬으면은 어떻게 한 거야 그 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긴 뭘 그렇게 돼? 야 100억 빌리려고 했는데 30억밖에 못 빌렸으면 70억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됐다. 돈을 풀었다는 얘기죠.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103년만 동안 계속 꽁꽁 숨겼던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전쟁 시에는 통화량을 관리하기에 국가의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쟁이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미국이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의 이제 발트 삼국 니네들 알아서 하고 유럽도 알아서 하고 한국은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국가의 부채 관리를 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음 주에는 어떤 코너가 1등을 하게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3주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30% 할인 쿠폰, 코칭클럽 초대, PER 다이어리까지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으니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